안녕하세요. 어린 두 아이 키우며 전업주부 하고 있는 서울 잠실 사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울렛 갔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 전 남친인데요. 그냥 남친이 아니라 결혼하려고 상견례까지 했던 전 예비 신랑이었죠. 그렇게 깊이 사랑했는데 정말이지 한순간에 파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더 좋은 남자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련하게 저를 바라보던데 어쩐지 옛날 생각이 나서 기분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예비 시모, 그러니까 전 남친의 엄마 행동이 생각나서 갑자기 짜증이 팍 났네요. 그 아줌마 때문에 파혼했거든요. 10년 전 저는 한 남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였고 전 남친은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증권맨이었어요. 서울시 한 동호회에서 만났고 서로 성격도 잘 맞아 1년 정도 재밌게 사귀다가 남자 프로포즈를 받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흘러갔네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그렇고 성실한 성격에 여자 존중해 줄 아는 스윗한 남자였거든요. 다만 굳이 단점을 찾자면 돈이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 쪽 집안이 돈이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똑똑하다고는 못하겠지만 부모님이 가외며 학원 많이 붙여주신 데다 대학 입시할 때쯤엔 정보를 많이 얻어주셔서 나름 간판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 부모님 덕분이라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타입으로 유통사업을 여러 개 하셨어요. 저 중학생 때부터 일이 술술 풀려 돈을 많이 버셨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현금을 다발로 갖고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했을 때 아빠가 현금으로 집 여러 채를 사셨거든요. 그게 집값이 엄청 올라서 부동산 부자가 되셨어요. 반면 전 남친은 집이 어려웠어요. 전 남친의 아버지는 정기적인 일을 거의 안 하고 사셨다고 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대요. 애들 봐줄 환경이 되지 않아서 애들 놓고 어디 일을 못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하는 부업을 하셨다던데 전 남친 기억으로는 오징어 포 뜯는 알바, 단추 개수 세어 포장하는 알바, 그리고 만년필 같은 거 조립하는 알바 같은 걸 하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에서 자랐기에 가외는 꿈도 못 꿨고 수학이 부족해서 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의 친구가 그걸 학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가면 현수막에 이름 거는 조건으로 1년 공짜로 다녔다고 하네요.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 좋은 대학 들어왔지만 집에서 대학 등록금을 안 내줘서 반년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학비가 없어서 바로 복학 못하고 1년 알바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내내 가외 알바하면서 코피 터지게 살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생활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오지에 떨어뜨려 놔도 무조건 살아남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악다구니 있게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남자의 그런 면에 더 빠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중견기업 입사해서 일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 퇴사하고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차렸어요. 아빠가 조금 도와주시기도 했죠.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게 되었고 연봉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2배 수준이었네요. 솔직히 엄청 힘들게 사업을 일군 건 아니고 운이 좋아 잘 되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예비 신랑도 연봉이 나쁘지 않고
저 역시 수입이 괜찮다 보니 뭔가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크게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거의 다 맞춰주기도 했고요. 양가에서 흔쾌히 찬성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제가 누굴 데려와도 막내가 좋아하는 남자라면 다 오케이 하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캐 물으시더니 영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 결혼할 상대 집안도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데 너무 기우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남자 쪽이라면 여자가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둘이 좋아하는 결혼이고 또 남자도 돈을 잘 버는데 집안이 돈이 좀 없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네요. 그래서 부모님께 막 대든 건 아니지만 좀 설득을 시켜드렸어요. 남자가 생활력이 강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잘한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하게 해주고 저한테는 돈 아끼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그럼 데리고 와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남친을 저희 집에 불렀는데 아빠가 술 좀 먹이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그럼 자네 믿고 결혼 허락하겠네. 근데 우리 딸 힘들어지면 난 바로 스탑이야. 알겠나? 하시더군요.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계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지금도 집에 다달이 몇십만 원씩 들인다면서 니들 맞벌이 하면 남자 집에서 돈 더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집 부모님들 인성이 어떠신지 제일 궁금하긴 해. 그래도 형준이는 본인이 꾸린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다. 그러시면서도 100%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저더러 제가 선택한 사람이면 힘든 것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죠. 시댁이 어렵다면 돈이야 조금씩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내 남편의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리는 것도 맞고요. 아무튼 전 남친은 어렵게 저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았고 저도 인사를 드리러 전 남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셔서 남친 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를 달려갔네요. 저도 한국질이 빠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전 남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역 이름이었어요. 광역시 옆에 있는 소도시였고 17평짜리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제가 가니 예비 시부모님들께서 환하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앉아있는데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얘기 들은 것처럼 엄청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메탈 소재에 나름 최신형이었고요. 예비 시모는 저를 미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간 얘기 많이 들었다 하시며 반갑다 하시더군요. 저도 눈웃음 살갑게 지으며 화답했고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남친과 사이는 좋은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예비 시모가 헛기침을 하며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결혼하면 일은 계속 할 거지?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라고 하던데. 네, 저도 하는 사업이 있어서 꾸준히 해보려고요. 그래, 사업한다고 듣긴 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버는 거야? 아무래도 월급 타는 직장인보다 좀 위험하지 않은가? 예비 시모가 훅 들어와 수입을 물으시기에 남친이 손사래를 치며 그런 질문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입을 삐쭉 내밀며 너도 월급 오픈했잖아. 나도 며느리 될래가 얼마나 버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도 용돈을 정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100만 원 받았지만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100만 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이 다달이 집에 용돈을 드린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20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씩이나 드린다니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액수였어요. 제가 놀라 남친을 쳐다보자 남친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당황하더니 매달 그렇게 드린 건 아니잖아. 그냥 지난달에 엄마 임플란트 때문에 조금 더 드린 거지. 라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나오며 제가 남친에게 물었죠. 진짜 다달이 얼마나 드렸냐고요. 그랬더니 사실 20에서 30만 원 드린 건 거짓말이고 거의 70에서 80만 원씩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전 가구 망가지거나 바꿔야 하면 본인이 다 바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왜 속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이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그냥 네가 이해 못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드리지. 나는 총각이니까 그렇게 드렸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조만간 연금도 타시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돈 때문에 저와 싸울 일은 없게 만들 거라며 제발 본인을 믿어달라 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할 거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싱숭생숭했지만 그게 파혼 사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주말 입고 싶었던 드레스의 브랜드에서 피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 예비 시모더라고요. 당황은 했지만 공손히 받았습니다. 응, 주말인데 뭐 하고 있니? 우리 예비 며느리 생각이 나서 전화 좀 해봤다. 아, 네. 저 드레스 피팅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 사진 좀 몇 개 찍어서 보내봐. 내가 골라줄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고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듣지 않니? 네가 취향이 확고한 애라고 하더구나. 결혼이라는 건 결국 현실이라서 결혼식장, 드레스 이런 건 아주 쓰잘데기 없는 허례허식이야. 나중에 돈 들어갈 때가 허다한데 벌써부터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저렴한 걸로 해라. 사진 몇 개 찍어서 보내고 얼만지도 보내. 그러시더군요. 강압적인 말투에 제가 아는 예비 시모가 맞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정도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이어 너 드레스 빌리는 거 맞지? 요즘 머리에 뭐만 가득 찬 여자들이 뭐 추억을 기념한다면서 드레스를 사고 그러던데 아주 멍청한 짓이다. 한 번 입고 말 거 뭐 하러 사? 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렌탈이긴 했지만 저는 드레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기념일이나 리마인드 웨딩 할 때 입으면 뜻깊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지어 딱 잘라 말하는 예비 시모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때 하필이면 남친은 없었고 그냥 저 혼자 대처해야 했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사진은 규칙 때문에 못 찍으니 못 보내드린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뭐라 구시렁구시렁 거리시다가 끊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툭하면 전화해서는 결혼 준비 어떻게 할 거냐, 돈 많이 들어가게 준비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예물 반지를 본인 아는 곳에서 맞췄으면 좋겠대요. 아는 언니가 금은방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명품 브랜드에서 맞출 거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깟 반지 하나에 200만 원씩이나 하는 걸 기어이 끼겠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현명하게 잘 생각해야지. 그래야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아. 네가 뭘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본인 엄마가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게 진심은 아니래요.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파혼하겠다고 하니 남친이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중간에서 역할 잘하겠다고 저에게 목숨 걸고 약속할 수 있다길래 그럼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좀 뜬 상태였어요. 예비 시모가 자꾸 전화를 해서 간섭을 하니까 짜증이 났고
솔직히 돈 한 푼 안 보태주면서 뭘 그렇게 아끼라고 잔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제 자신이 속물 같아서 자괴감까지 들 정도였고, 왜 결혼 준비하면서 여자들이 우울해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일절 간섭 없으신데 왜 예비시댁에서는 벌써부터 며느리 될 사람한테 갑질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한번 파혼하자고 했더니 그게 예비시댁 귀에 들어갔는지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어요.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시간은 흘러 약속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만나서 이것저것 상의하자고 예비시댁이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식장 잡기 전에 미리 날짜를 잡아두었죠. 그게 신의 한 수였을 줄이야. 원래는 서울에서 뵙기로 했었어요. 저희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예비신부가 그냥 서울 올라오겠다 하셔서 제가 호텔도 미리 예약해 잡아드렸네요. 그런데 돌연 약속 전날 몸이 좀 안 좋으니 본인 사는 지방으로 내려오라 하시더군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식당, 호텔 다 잡아놨고 또 저희 부모님까지 다 내려가는 건데 일정이 꼬여서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몸 안 좋으시면 다른 날로 잡자고 하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제 남친 차에 엄마 아빠 모시고 장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 전날 갑자기 장소를 바꾸는 건 좀 아니다 싶더군요. 처음부터 오라고 하시든가. 아무튼 그렇게 주말 새벽부터 움직여 예비시댁 집 근처 상견례 장소로 갔죠. 갔더니 예비시모가 까르르 웃으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 보니 다 나았네.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멀쩡해 보여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며 아빠가 반주를 권했더니 예비신모가 좋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반주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술자리로 착각을 하신 건지 부어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예비신모 혼자 취하셨습니다. 엄마는 이미 기분이 상해서 표정이 굳어 계셨고요. 남친도 난감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한 건지 만 건지 예비신모는 벌개진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서울 가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 상견례 장소 잡는 게 기싸움의 시작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대신 내가 밥 살게요. 제가 좀 솔직해요. 뒤끝도 없고.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신 듯 보였어요. 그래도 꾹 참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기싸움이라뇨. 양가 부모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야지 왜 싸우려고 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의 또 다른 부모님들이 되실 분이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의견도 합쳐야 결혼을 더... 그래도 내가 아들 가진 엄마인데 이래저래 생각이 복잡하죠.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신부감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애라 그냥 마음 열고 받아준 겁니다.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 부모가 될지 안 될지는 얘가 하는 거에 달린 거죠. 우리 새아가 시부모한테 잘할 거지? 예비신부는 제 엄마의 말도 끊고 주저리 실언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흥청망청하는 것 같아. 여자는 모름지기 조신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살림을 정갈하게 잘해야 할 텐데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사치가 좀 있더라고요. 돈을 쓸 때 안 쓸 때 구분을 잘해야 현명한 건데 그러고 보니 사부인도 명품백을 갖고 오셨네요. 예비시무가 고갯짓으로 저희 친정엄마 루이비통 가방을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기가 찬 웃음을 지으며 가방이 왜요? 뭐 잘못됐나요? 라고 했더니 예비시무가 아니 검소한 게 미덕이지요. 그깟 명품백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도 안 갖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사치스러운 건 아닐까. 내가 아들 장가 보낼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약주가 과하신 것 같으니 그만하시라고 했네요. 남친도 허옇게 질려서는 엄마 왜 그래? 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엄마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검소한 게 미덕이라고요? 제 기준에선 루이비통이 그리 사치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나 보군요. 그리고 가방은 걸으시면서 말은 안 걸으시네요. 어떤 게 미덕입니까? 저도 딸 시집 보낼 입장에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술이 확 깬 듯 표정이 구겨지시더군요. 아빠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고 이제 자리 일어나시죠. 저는 뭐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만. 불쾌한 얼굴로 아빠가 일어나려니 예비 시부도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그때 예비 신모가 피식 웃으며 아니, 딸 시집 보내는데 너무 생각들 없이 나오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얘 CM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얘가 너무 사치를 부려서 안 그래도 맘에 안 듭디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부인 되실 분도 영 검소하진 않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엄마가 결국 깔깔 웃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왜 웃냐는 듯 의아하게 바라보시더군요. 사치요? 겨우 400만 원 남짓한 이 가방이 사치? 저희가 월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만 한 달에 2,500만 원입니다.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으니 가엾게 여기고 제가 참도록 하지요. 그 말에 예비 신부가 어안이 벙벙한 듯 멍청한 얼굴로 제 남친을 바라보더군요. 네, 저희 친정은 갖고 계시던 아파트 4개 중에 3개를 고점에 파시고 사업 모두 정리하신 뒤 역세권에 꼬마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남친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든 절대 먼저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에 저는 20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비밀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 밝혀도 될 일이라 생각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예비신랑이 충격받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신랑감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여행 온 셈 치자. 내가 택시 부를게. 이만 서울 올라가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이 다들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나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엄마가 제 전남친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본 후 이렇게 말하셨어요. 니네 엄마는 돈 많은 사돈이 싫으신가 보다. 그럼 파혼해야지 뭐 어쩌겠어. 너 결혼할 여자 부모가 건물주라는 거 네 엄마한테 진작 알려드려야 했나 보네. 근데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수준 맞는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지. 돈이 아니라 인성 말이야. 그렇게 말하니 예비 신부가 얼굴이 파리해지며 저희 부모님을 따라 나서더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미안해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좀 더. 그 말에 아빠가 엄마를 감싸며 남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그러자 더는 따라 나서지 못하시더군요. 저도 남친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보다 못한 엄마랑 아빠가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죠. 저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힌트가 보였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 그대로 진행할 뻔했다고요. 엄마는 제 등짝 한번 시원하게 치시더니 알았으면 됐다 하시더군요. 전 예비시모도 저희가 돈이 어느 정도 많은 걸 짐작은 했지만 아들 가진 유세인지 아니면 기선 제압이었는진 몰라도 참 어리석은 언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 올라온 이후에도 전 예비시모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며 싸붙이니 그 이후로는 안 왔고요. 전 남친도 저한테 울고불고 빌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파혼했어요. 솔직히 미련이 남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네요. 전 남친이 하도 울어서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1년쯤 지나 좋은 사람 만나게 되었고 너무나도 자상하고 한편으론 좀 귀여우시기도 한 시댁 식구들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 가는데 단 한 번도 시댁 때문에 남편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결혼이랍니다. 물론 지금의 남편도 재정적으로는 저희 집보다 딸리지만 열등감, 자격지심 전혀 없는 쾌활한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똑바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